서울 연세대학교 병원 지하 2층.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며 하얀 복도를 메우고 있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 한쪽 구석에 회색 유니폼을 입은 한 여자가 천천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바퀴 소리, 걸레 짜는 소리, 그리고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움직임. 그녀의 이름은 서지원, 58세. 병원 청소 노동자였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의사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은 신분의 벽으로, 환자들은 그냥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쳤다. 하지만 서지원은 그 어느 누구보다 병원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구석진 약품 보관실의 냄새, 야간 병동의 침묵, 수술실 앞 대기실의 초조함까지. 그녀는 이 모든 공간을 18년 동안 지켜봤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과거에는 연세대 한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동서의학 융합 분야에서 세계적인 논문을 준비하던 천재 연구자였다는 사실을. 2002년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연구 파트너이자 약혼자였던 이준혁이 그녀의 논문을 도용해 미국 의학저널에 발표했고 그녀는 부정행위 의혹을 받으며 연구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해 여름 임신 중이던 그녀는 아이를 조산했고 병원 측은 아이가 사산되었다고 통보했다.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고 논문을 빼앗기고 연인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그해 겨울 한강 다리 위에서 생을 마감하려 했다. 하지만 죽음마저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실신한 채 강변에서 구조되었고 이후 연희동의 단칸방에서 혼자 삶을 이어갔다. 그녀를 살린 건 이웃이자 동갑내기였던 강소영. 두 사람은 이후 가족처럼 지냈다. 소영은 도시락 가게를 열었고 지원은 지하철역 청소, 병원 잡무 등을 전전하다가 결국 지금의 병원에 들어왔다. 청소부로.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수술실 앞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자신을 자주 떠올렸다. 한때는 이 병원에서 가장 촉망받던 인재였고 이제는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청소부가 된 자신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익숙해졌다. 오히려 사람들의 무관심은 그녀에게 작은 평화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VIP 병동에 급하게 외국인 환자가 입원하게 되었다. 미국 국적의 20대 남성이었고 병원 측은 극비리의 진료를 준비했다. 간호사들의 말에 따르면 유명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대표 아들이라고 했다. 병원장은 직접 그 환자의 입원을 관리했고 통역과 주치의 팀이 꾸려졌다. 서지원은 별 생각 없이 VIP 병동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병실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Dr. Park, I need to speak with you privately. This is urgent.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20년이 넘도록 듣지 못했던 목소리. 하지만 단 한마디로도 기억은 정확하게 되살아났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준혁. 그녀의 과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남자였다. 지원은 복도를 돌아 나가려 했다. 그러나 문이 열리며 병실 안쪽이 보였고 침대에 누운 젊은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깨어나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청년. 그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고 목에는 선천적인 작은 점 하나가 있었다. 그 점, 지원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점은 그녀가 잃어버린 아이에게도 있었던 것이었다. 아직 태명도 지어주지 못했던 그녀의 아들. 머릿속이 새하여졌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떨었다. 그날 밤, 그녀는 소영과 함께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소영이 물었다. 지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아이, 살아있는 것 같아. 소영은 젓가락을 멈추며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확실해?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점이 너무 닮았어. 그리고 그 아이 이름 민재라고 했어. 강소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지원이 자신의 아이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가 얼마나 철저히 망가졌는지를. 며칠 뒤 병원에서는 모든 의학적 수단이 실패했고 환자 민재는 점점 생명이 위태로워졌다. 서지원은 VIP 병동 근처에서 그 소식을 들었고
동시에 병원장이 직접 미국 측 보호자와 상담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주차장에서 이준혁과 마주쳤다. 이준혁은 그녀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 후 입을 열었다. 지원아, 도와줘. 민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지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23년 만에 재회. 그가 처음으로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부른 순간이었다. 지금 그 말을 할 자격이 너에게 있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야. 하지만 민재는 아무 죄도 없어. 지원은 말없이 그를 지나쳤다. 하지만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침술 가방이 있었다. 열쇠는 녹슬었지만 그 안의 기억은 선명했다. 그날 밤 서지원은 침대에 앉아 작은 가방을 열었다. 오래된 은침들이 고요하게 그녀를 바라보는 듯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방 안에 불이 꺼졌다. 그리고 서울의 밤은 조용히 그녀의 결심을 품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바빴다. 병원 앞엔 환자들의 차량이 줄을 섰고 의료진은 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지원의 아침은 다르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오늘만큼은 평소처럼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마음은 이미 병원 14층 VIP 병동에 가 있었다. 그녀는 지난밤 침술 가방을 꺼낸 뒤 한 번도 다시 잠들지 못했다. 기억은 무너진 듯 쏟아졌고 감정은 복잡하게 얽혔다. 정말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그 아이는 지금 나를 알까? 내가 이 아이를 구하면 나 자신도 구할 수 있을까? 그날 오전 병원 전체는 민재의 상태 악화로 인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뇌 손상 가능성까지 언급되었다. 응급대책회의가 열렸고 미국 측에서는 민재를 이송해 인공심폐장치에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담당 주치의는 이송 도중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 시각 병원 로비에서 서지원은 낯익은 뒷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준혁. 수트 차림의 그는 여전히 냉정하고 단정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불안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타기 직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Dr. Park, he's not responding. We're losing him.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지원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Dr. Park. 병원에 새로 들어온 미국계 의사 박준영. 미국 하버드 의대를 나온 스타급 의사로 이준혁이 직접 데려온 의료 컨설턴트였다. 그와 마주친 건 어제 저녁이었다. 병실 앞에서 민재를 둘러싼 토론 중에 당신이 그 유명한 디아어 서입니까? 그 논문 표절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박준영은 비웃듯 물었다. 나는 단지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원은 조용히 대답했었다. 청소부가 생명을 살리겠다니 이게 어느 나라 의학입니까? 지원은 그날 이후 그와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민재가 위험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전통 침술 중 12경맥 안정술은 심폐기능과 뇌혈류를 자극할 수 있었고 민재의 상태엔 그 기술이 마지막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무도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병원장실을 찾아갔다. 문 앞에서 비서가 막아섰다. 청소부가 여기 왜 왔죠? 허가 받으셨나요?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민재군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그 순간 병원장 백도식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눈은 지원을 보자마자 차가워졌다. 서 박사. 아니, 지금은 청소부시죠. 다시는 내 병원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 말 한마디에 이 병원이 잃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제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침묵. 병원장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그 순간 그곳에 우연히 들어선 사람이 있었다.
강소영. 도시락 배달을 위해 병원에 온 그녀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말았다. 뭐라고? 그 아이가 너희 아들이라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았고 이준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자 그녀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그날 오후 이준혁은 회의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한 공간에 커피 한 잔, 그리고 과거를 다시 꺼내려는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원아, 넌 아직도 날 미워하겠지. 지원은 자리에 앉지 않고 말했다. 미움은 사치야. 나는 그럴 힘조차 없었어. 그 아이, 민재는 내 아이야. 그때 병원 측이 내게 사산이라고 거짓말했어. 내가 막지 못했어. 아니, 막지 않았어. 널 버리는 게 내 출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 지원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와서 왜 날 찾은 거지? 민재를 살릴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나는 너에게 사죄할 수단이 없어. 하지만 부탁이야. 지원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 마침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이건 너를 위한 일이 아니야. 아이를 위한 일이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 그녀는 곧장 병원 지하 창고로 향했다. 그곳엔 그녀가 18년 동안 숨겨왔던 침술 도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놓은 자격증 사본, 논문 초안, 그리고 오래전 아버지가 써주었던 편지 한 통. 진정한 의사는 환자의 신분을 보지 않고 생명을 바라본다. 그날 밤, 서지원은 병원 VIP 병동으로 향했다. 마치 전투에 나서는 전사처럼. 누군가는 비웃겠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VIP 병동 1401호 앞, 새벽의 복도는 조용했다. 응급조명 아래에서 서지원은 하얀 마스크를 쓴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베인 침술 도구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지금 이 문을 열면 과거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 실패할 수도 있다. 모두가 조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 아이를 구할 기회는 없다. 문이 열리자 병실 안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모니터는 불안정한 심박수를 띠고 있었고 민재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박준영은 차트를 보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원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여기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막아서며 말했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믿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청소부가 침을 놓겠다고요? 장난합니까? 박준영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전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이 병원의 전직 한의사였고 이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었다.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박준영이 되물었다. 무슨 소리죠? 어머니라고요? 지원은 민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목덜미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손 둘째 손가락 마디가 조금 휘어 있죠. 그건 제 가족 유전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병원은 내게 사산이라고 말했죠. 증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결과는 여기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15분이면 됩니다. 박준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때 이준혁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기회를 주세요. 민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전문적인 행위를 허락하면 병원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박준영이 반문했다.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잠시 후, 박준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15분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지원은 마스크를 다시 고쳐 쓰고 조심스럽게 침술 가방을 열었다. 낡은 은침들이 반짝이며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소독한 뒤 민재의 팔을 가볍게 만졌다. 민재야, 엄마야. 들리지 않겠지만 엄마는 여기 있어. 널 지키고 있어. 그녀는 침을 들고 정확한 지점에 첫 번째 침을 놓았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놀림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수십 년 전 익혔던 동작이 손끝에 살아났다. 그녀는 12경맥 안정술의 핵심인 심포혈, 곡택혈, 족삼리혈 등을 차례로 자극했다. 간호사들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믿지 않았고, 누군가는 긴장했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 침 하나하나에 실린 건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절실함이었다. 침술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민재의 심박수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멈췄고 호흡도 조금씩 규칙을 찾아갔다.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 순간 민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외쳤다. 그리고 잠시 후 민재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올랐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너 괜찮을 거야. 민재는 입을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입모양은 분명히 말했다. 고마워. 지원은 그 순간 몸이 풀리듯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마스크 속으로 흘러내렸다. 박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준혁은 눈을 감은 채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날 밤 병원에서는 민재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담당 의사들은 원인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간호기록에는 한 줄이 남았다. VIP 1401호 환자, 응급상태에서 회복, 침술 치료 후 반응 있음. 서지원은 그날 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병원을 나섰다. 손에는 다치지 않은 침술 가방이 들려 있었다. 병원 로비를 지나며 몇몇 의료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놀람,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늦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의사가 되었다.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민재가 깨어난 그날 밤 병원 전체는 술렁였다. 담당 주치의는 기자들의 문의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병원장 백도식은 VIP 병동 출입을 통제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재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문은 직원들 사이에서 번개처럼 퍼졌고 그 과정에 청소부가 침을 놓았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따라붙었다. 지원은 조용히 병원 지하 창고에서 침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불러 세우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바뀌었다. 고개를 돌리는 대신 몇몇은 인사를 했고 어떤 이는 멀찍이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보다 더 무거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민재가 눈을 뜨는 순간 그의 눈동자에 스친 혼란과 경계, 그리고 마지막에 담긴 감사. 그 모든 것이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날 오후 병원 회의실에서 특별회의가 열렸다. 백도식 병원장, 박준영, 이준혁, 그리고 몇 명의 고위 의료진이 참석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박준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금 이 사안은 병원의 명예, 환자의 안전,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서지원 씨는 누구이며 왜 병원에 침을 놓았는가? 백도식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다. 그녀는 오래전 병원에서 논문 도용 사건에 휘말렸던 전직 한의사입니다. 이후 자격이 박탈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라졌죠. 그녀가 말한 게 사실입니까? 논문 도용이요?
이준혁은 회의실 한켠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논문은 원래 그녀의 것입니다. 제가 도왔던 건 맞지만 주된 연구는 그녀가 했습니다. 당시 저는 출세가 급했고 병원과 미국 연구소의 제안을 받았을 때 외면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럼 그 아이, 민재는요? 그 아이는 지원의 아들입니다. 백도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말을 공식 석상에서 해도 되는 건가? 이 병원의 명예는? 의료 윤리는?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명예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며칠 뒤 병원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간호사 유혜진이 언론에 폭로 자료를 넘겼다. USB 1개. 그 안에는 20년 전 민재의 출생기록, 입양문서, 그리고 서지원의 논문 초안과 그와 일치하는 미국 학술지에 실린 논문 파일이 들어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다. 언론은 그녀를 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치켜세우는 동시에 병원과 이준혁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장은 사퇴 압박을 받았고 박준영은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은 건 민재였다. 그는 어느 날 언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채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나는 두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나를 키웠고 한 사람은 나를 낳았습니다. 진실이 고통스러워도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공유를 기록했다. 사람들은 댓글을 남겼다. 어떤 사랑이 더 진짜인가요? 피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시간인가요? 서지원 씨는 자격이 있나요? 23년간 침묵했는데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빼앗긴 엄마의 삶을. 논쟁은 뜨거웠다. 병원은 결국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지원에게는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준혁 역시 모든 사회적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러던 중 한 방송사에서 세 사람을 함께 초대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나갈 인간극장 특집,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 처음에는 모두 거절했다. 하지만 지원은 결국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생방송 당일 스튜디오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도 복잡한 사연을 가진 세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지원 씨.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23년간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습니다. 제가 했던 침묵이 항상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민재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그리고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너를 안아보고 싶었던 날들이 너무 많았어. 이 말을 듣고 유라는 고개를 돌렸고 이준혁은 눈을 감았다. 진행자는 다음 질문을 던졌다. 민재 씨, 어머니가 두 분입니다. 어떤 마음이신가요?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서지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진실을 알려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싸움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스튜디오는 정적에 빠졌다. 그리고 그 순간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널 위한 자리가 되어야지. 엄마라는 자리는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니까. 그 말에 유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그녀는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증오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 아이는 두 사람의 아이예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물, 후회, 그리고 작지만 깊은 이해가 그들 사이를 감쌌다. 그리고 그날 밤 수많은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조용히 울었다. 방송 이후 서지원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조금 다른 눈빛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병원 로비를 지나갈 때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간호사들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기도 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녀는 그 말에 담긴 어색함과 진심을 모두 느꼈다. 세상은 갑자기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지원은 그 말이 불편했다. 자신은 단지 한 사람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때 의사였던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며칠 뒤 병원장은 공식적으로 서지원에게 사과했다. 병원 이사회는 그녀의 의료 자격 회복을 위한 특별 심사를 열기로 결정했고 복지부는 그녀에게 국민보건 공로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제안을 조용히 거절했다. 대신 기자회견장에서 단 한마디만 남겼다. 제가 원하는 건 훈장도 명예도 아닙니다. 단지 다시 환자를 볼 수 있는 자격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또다시 전국을 울렸다.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진짜 의사란 저런 사람이다. 학벌보다, 자격증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그녀가 만든 병원이 있다면 꼭 가고 싶다. 그리고 몇 달 후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 한 채에 간판이 걸렸다. 서지원 통합의료센터 누구든 어디서든 무료로. 이 센터는 동서의학을 결합한 무료 진료소였다. 재정은 전직 환자들과 시민들의 기부로 운영되었고 젊은 의료진들이 자원봉사로 함께했다. 그곳엔 서지원도 있었다. 더 이상 병원 복도에서 걸레를 들고 있지 않았고 배규도 입지 않았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오래된 침술 가방을 들고 환자를 맞았다. 하루는 어린 여자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진료소에 들어왔다. 아이는 말을 더듬었고 손발이 자주 저린다는 증상이 있었다. 다른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라고 진단했지만 어머니는 납득하지 못한 채 이곳을 찾아왔다. 지원은 아이의 맥을 짚고 손가락 마디를 살펴본 뒤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큰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은 너처럼 조용히 울던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 그날 오후 지원은 아이의 팔에 조심스럽게 침을 놓았다. 아이는 조금 놀랐지만 금세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치료가 끝나자 아이는 갑자기 물었다. 선생님은 의사예요? 하얀 옷 안 입는데. 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사람을 살피는 사람이야. 그럼 천사예요? 그 질문에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천사는 아니야. 다만 한때 길을 잃었고 다시 돌아온 사람일 뿐이지. 그날 저녁 진료를 마친 뒤 지원은 진료소 뒤편 작은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다. 그는 짧은 머리에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2권의 책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당신 논문이에요. 영어로 번역했어요. 미국 의학학회에 보내려고요. 이건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나도 이 길을 걷고 싶어요. 당신처럼 사람을 살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지원은 책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 안에는 그녀가 젊은 시절 밤을 새워 써내려갔던 문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제 차례예요.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진료소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은 잔잔하게 빛났고 그녀의 눈에도 그 빛이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한때 세상이 등을 돌렸던 이름, 서지원. 이제는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일기장에 한 문장을 남겼다. 내가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자격증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 덕분일 것이다.